네,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 질서와 권력 행사의 한계를 둘러싼 중요한 사법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 이 판결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교육적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봅니다. 박은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내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큰 사안이었는데 먼저 법원이 내린 판단의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우두머리로서 내란을 주도했다고 인정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들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윤 전 대통령이 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고 국회의원들을 또 체포하려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고 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그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등 주요 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권한 행사가 아니고 내란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핵심 요건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이제 변호단도 비상계엄 자체는 헌법 제77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재판부도 이걸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인 것은 맞지만 대통령이 실력 행사를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실제로 실력 행사로 나아가는 경우이니 내란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비유를 하나 덧붙였는데요. 성경책을 읽는다고 그런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국가 위기 타개 등의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헌법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정당한 권한 행사다, 아니다. 이걸 가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떤 것들일까요? 네,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 성립에는 이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국헌문란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즉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의제 의결을 막고 또 별도의 입법기구를 세우려 했다.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폭동인데요.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 편성, 선관위 점거 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인데요. 재판부는 여기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미필적 고의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뭐 사회 교과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 확실히 알고서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좀 생길 수 있겠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을 말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가 내란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면 헌법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았을 텐데 관련한 행동을 했으니 재판부는 이 정도면은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과 이번 재판을 비교하면서 또 역사를 되짚어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의 잣대 어떻게 진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도 1심 판결에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 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 점을 이제 인정받았죠. 그래서 이제 내란 수괴죄로 인정이 됐는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 면이 있으니까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 마땅하거나 오히려 좀 과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처럼 시민들이 지켜낸 평화인 것이고
있고 피고인이 자제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칫 30년 전과 같은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인 만큼 결과로 원인을 설명해서 감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또 30년 전과 비교해서 민주주의가 훨씬 발전한 현 상황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또 헌법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후퇴를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재판은 생중계되면서 많은 청소년들도 지켜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사건 자체가 민주주의 교육의 현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재판으로 우리 아이들이 크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법치주의의 확립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 앞에 성역이 없다. 우리 아이들은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교과서를 넘어서 현실적으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주의는 우리가 직접 지키는 것, 이 점을 또 배웠을 것 같은데요. 12월 3일 밤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서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서는 장면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그저 교과서에 등장하는 당연한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가슴으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의 힘이 결국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190명이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국회를 지킨 시민들 덕분이었죠. 그리고 이번 유죄 판결 역시 시민적 관심과 참여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자신감, 효능감 이런 것을 한층 높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과서를 떠나서 살아있는 헌법교육 그리고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었을 거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안을 놓고 또 청소년들과 대화할 때 어떤 점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교육이란 희망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지만 결국 지켜졌다. 이런 이제 희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평화로운 법치의 방법으로 위헌적 권력을 막아냈고 법원이 단죄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정치학회가 한국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녀들, 제자들과 이번 판결에 대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최고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 이번 판결은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건데요. 이 과정을 차분히 돌아보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민주시민교육의 한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